시장 2부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는 기관이 막판에 사주면서 1910선을 회복하면서 겨우 끝났는데요. 이번 주 두 번째 거래를 맞아 그리스 쇼크가 나오면서 시장은 1881포인트까지 장중에 밀리기도 했습니다. 종가상 1900이 됐으면 했는데 지금 종가상 1900을 못 지키고 끝난 것 같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부분은 코스닥과 코스피, 공이 기관이 막판에 매수 전환해줬는데도 밀렸다는 것이죠. 코스피는 1900을 지키지 못했지만 코스닥은 다행히 480은 지지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일단 1150원대에서 끝나는 분위기인데요. 자세한 종가 먼저 커다란 종목까지 체크하고 들어오겠습니다. 김혜성 캐스터. 시황센터입니다. 그리스 재정위기 등 대외 악재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오늘 시장의 가장 큰 충격은 4개월 만에 1900선이 무너진 코스피 지수였는데요. 역시나 코스피 지수가 닷새째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자세한 일주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외 불안에 오늘 지수는 1900선을 밑돌면서 장을 출발했는데요. 12시를 기점으로 외국인이 매도로 전환하고 또 기관도 매도폭을 키우면서 장중 1881선에 저점을 찍기도 했지만 마감 가까이 기관이 다시 매도 물량을 좀 줄이면서 지수 소폭 만회한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요. 어제보다 0.77% 하락한 1898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자세한 수급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10거래일 연속 매도 우위를 보였는데요. 오늘 외국인을 통해서는 1,500억 원이 넘는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됐지만 기관이 막판에 매수 우위로 전환을 했습니다. 오늘 기관과 개인은 소폭 매수 보이면서 거래 마쳤네요. 이어서 코스닥 지수입니다. 유럽 악재 코스닥 지수도 급락세를 면치 못했는데요. 연중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죠. 자세한 일종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도 1% 정도 밀려나면서 하락 출발한 후에 낙폭을 키우고 장중 473선에 저점을 찍기도 했는데요. 기관의 매도가 좀 주춤하면서 지수 소폭 만회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마감 지수는요. 어제보다 1.64% 하락한 480선에서 거래 마감했네요. 이어서 수급 내용입니다. 오늘 외국인만이 매도에 그쳤습니다. 기관은 장 마감 가까이에 오늘 소폭 매수 우위 보이면서 거래 마감했는데요. 오늘 외국인을 통해서는 278억 원의 매물이 출회가 됐네요. 반면에 개인은 230억 원 정도의 매도 우위 보이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환율입니다. 오늘 환율은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우려가 지속되면서 1150원 선을 넘어섰는데요. 코스피가 낙폭을 확대하면서 장중 1156원 선까지 고점을 높이기도 했지만 수출업체 내고 물량이 유입되고 또 당국의 개입 경계심도 반영이 되면서 추가 상승은 좀 제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환율은요. 전거래일보다 4원 90전 상승한 1154원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재차 하락 전환했습니다. 오늘 약 보합권에서 131만 1,0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오늘 현대모비스는 약 보합권에서 기아차가 강보합권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현대중공업도 역시 0.78% 하락하면서 25만 4,500원의 종가 기록했네요. 삼성생명도 2% 넘게 밀려났고요. 오늘 신한지주와 KB금융도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KB금융은 1.46% 하락하면서 37,2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또 SK하이닉스죠. IT주가 오늘 3% 넘게 밀려나면서 25,300원의 종가 기록했네요.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까지 이틀간 급등세를 보였던 셀트리온이 장 초반 낙폭을 확대하고 오늘 7% 가까이 하락했는데요. 최근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주가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죠. 오늘 종가는 43,300원이네요. CJ홈쇼핑은 1.6% 상승한 반면에 CJENM은 0.48% 밀려나면서 31,0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파라다이스는 4.3% 상승하면서 12,100원의 종가 기록했네요. 안랩은 4% 넘게 밀려났습니다. 오늘 105,1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SFA와 위메이드 강보합권에서 그리고 SM도 1.11% 상승했지만 오늘 SK브로드밴드가 2% 넘게 밀려났고요. 동서 역시 약보합권에서 32,45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한 가운데 전기, 가스와 또 기계, 화학 업종들은 큰 폭으로 밀려났는데요. 반면에 오후 들어 증권 업종이 좀 낙폭을 줄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삼성증권이 0.39% 하락했고요. 동양증권이 2.23%, 교보증권도 약 보합권에서 마감했고요. 오늘 대우증권과 미래에셋증권 모두 1%대로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와 국제 유가 하락 여파로 정유화학주가 하락했습니다. 정유화학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SK이노베이션은 2.8% 밀려났고요. GS도 3% 가까이 하락했네요. 오늘 SOL도 역시 1.7% 밀려난 92,7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LG화학도 2%대, 그리고 호남석유와 애경유화 모두 3%대로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기계주가 외국인과 기관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역시 하락했습니다. 기계주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두산인프라코어는 3.74% 하락하면서 18,0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한국정밀기계와 화천기계도 4%대로 밀려났고요. 오늘 삼익 THK도 3.41% 하락하면서 6,52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게임주가 경기 방어적 성격과 함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오늘 강세 보였습니다. 게임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M게임은 상한가 기록했는데요. 5,860원에 거래 마감했고요. 오늘 웹젠과 네오위즈 게임즈도 3%대, 그리고 소프트맥스도 2.19% 상승했습니다. NC소프트가 장 마감에 오늘 상승 전환에 성공하면서 248,5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시장이 연일 하락했지만 내수주들은 꿋꿋이 강세를 유지했습니다. 내수주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오뚜기는 강보합권에서, 그리고 오리온도 2% 가까이 뛰어올랐고요. 빙그레가 7.54% 급등하면서 67,0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KT와 SK텔레콤도 각각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네요. LG디스플레이가 올 2분기에는 흑자 전환이 쉽지 않다는 우려가 반영되면서 주가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LG디스플레이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연중 최저가도 기록을 했죠. 3.89% 밀려나면서 21,0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소리바다가 액면병합 후에 이틀째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장 초반 상한가를 기록했지만 좀 소폭 반락한 모습이죠. 오늘 10.19% 상승하면서 5,84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최근 SM엔터테인먼트가 인수한 이 BTNI 여행그룹이죠. 배우 김민종을 사회이사로 선임하면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2,120원에 종가 기록했네요.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전일 1,900에서 정확하게 지지를 받더니, 오늘 결국에 5월의 한가운데에서 1,900이 4개월 만에 붕괴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런지 먼저 시장을 둘러싼 이슈들, 전문가들에 대한 의견 먼저 받아보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내일장 전략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공감대 OX 코너부터 진행을 해볼 텐데,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부터 소개해드립니다. 솔로몬 투자증권 목동지점의 주대영 대리님과 동양증권 잠실지점의 정현우 대리님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두 분 얼굴도 어두우시지만 시청자 여러분들의 마음은 더 우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시장을 둘러싼 이슈부터 체크해 볼까요? 네, 첫 번째 유럽이 문제죠. 지금 유로존 위기 최악의 상황을 통과하고 있는 중이다. 두 번째, 강펀치 맞은 국내 증시, 저가 매수 타이밍이다. 세 번째, 2분기에도 시장 주도는 IT 업종이 한다. 마지막으로 정유, 화학주 끊임없이 추락하고 있는데 이 같은 추락이 지속될지 정유, 화학주 전망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1,900을 잃게 만든 유럽 쪽 원인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최악이 맞는지 제가 읽으면 두 분 OX판으로 의견 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로존 위기 최악의 상황 통과 중이다. 자, 최악의 상황 통과 중 아니다. 유럽은 지금 최악 정도를 통과하고 있다. 정현우 대리님이 그러니까 조금 좋게 보시는 거죠? 예. 이거보다 더 나빠질 수는 없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그리스 문제는 정치의 문제입니다. 정치 문제는 이제 이권 싸움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좀 더 많은 이권을 가져가느냐의 싸움이지 그리스가 모두 죽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 여론을 봐야 되고요. 그리스 여론은 지금 그리스 국민의 80%가 유로존에 잔류하기를 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연정이 설립이 안 되고 있지만
제1당, 제2당, 제3당 모두 통틀어서 유로존에 계속 남겠다는, 잔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스 사태가 그리스가 완전히 유로존에서 지금 바로 즉시 이탈하는 상황은 만들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그리스 대통령이 연정 구성을 위해서 협상에 들어갔고 이 협상이 17일까지 연장이 되는데 네. 지금 핵심의 키를 쥐고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의 민주 좌파입니다. 그러니까요. 민주 좌파가 일당 쪽에 손을 들어주게 되면은 연정의 과반수가 넘어서 설립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 좌파는 어떤 생각이냐면 요번에도 연정이 실패하게 되면 다음 달 17일 날 재총선. 제2차 총선을 해야 되는데 2차 총선에서 민주 좌파는 국소 정당으로 들어갈 여론이 굉장히 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총선까지 가게 되면 민주 좌파는 정당 자체가 굉장히 작아지기 때문에 불리하죠. 예, 지금 제1당이 민주 좌파에다가 조금만 권력을 준다면 의외로 지금 연정 구성은 극적으로 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오늘 독일 메르켈 총리랑 이제 올랑드 대통령이 만나게 되는데 독일은 긴축을 부르짖었고 이제 올랑드는 긴축에다가 성장을 붙여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미국, 중국 모든 걸 통틀어서 그 나라의 위기를 긴축으로 이겨낸 사례는 단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나라는 전부 다 이제 성장 위주의 양적 완화라든지 뭐 지준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결을 해왔고요. 위기 상황에서 긴축을 했던 나라는 딱 한 군데인데 그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이 긴축으로 인한 경제 위기를 타개하려고 하다가 뭐 잃어버린 10년, 지금 뭐 10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하게 보더라도 아니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보더라도 성장 쪽이 훨씬 주식시장에는 득입니다. 근데 지금 긴축을 부르짖던 메르켈이 어제 독일의 가장 큰 선거구에서 참패를 했습니다. 그 메르켈의 정당이.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굉장히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오늘 올랑드를 만나기 때문에 성장 쪽에 대한 이런 제안들을 메르켈이 굉장히 많이 받아줄 수가 있다. 그렇게만 되면 유럽 시장에는 굉장히 큰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유럽 악재는 거의 최악을 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예,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아질 일만 남았다. 근데 또 한켠에서는요, 다음 주에 있을 EU 그 특별 정상회담까지 가면 모를까. 일단 오늘 밤에 당장 독일, 프랑스 정상 만나는 거는 첫 대면이기 때문에 약간 그냥 말 들어주는 척 정도로 끝내야지 기대치를 높게 가지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어떤 이유에서 지금 유럽은 더 나빠질 수도 있다고 X 드신 거예요? 예, 저는 이제 좀 초지일관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1월달 그때 첫 출연부터 그냥 유럽 쪽은 계속 위기가 진행되고 그걸 누군가 이제 한번 덮어 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이제 디폴트 같은 극약 처방이 분명 따라야 그 프리미엄을 다 제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금일 같은 경우 이제 그리스 국채 쪽 뭐 3,500억 유로 정도 있는데요. 53.5% 헤어컷을 이미 들어갔고요. 또 이제 장기 국채로 이제 전환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일 위기 이런 것들은 다 치워놨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일본처럼 이렇게 또 장기 불황으로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그 바로미터로 이제 유로 달러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1.3 깨고 내려가서 지금 10년 평균 거의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반등을 줄 건지 재밌는 건 지금 3차 양적 완화를 할 수 있는 구심점이 없는 상태에서 오히려 유로 재정 안정기금하고 이런 쪽에서 오히려 유로화를 찍어내기 위한 부러트림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 며칠간 좀 급락이 일어났었는데요. 특히 이제 프랑스가 그 문매를 좀 맞았죠. 이제 사르코지 대통령이 이제 올랑드 당선자한테 이제 참 정권을 물려주면서 인해서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약속들이 이제 다시 이제 숲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점인데요. 프랑스 지수 지금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리스가 문제가 아니고 스페인, 그 다음 프랑스까지 전이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거의 잊혀져 가고 있는데 한 3개월 전에 프랑스 신용 등급 건들 수 있다라고 구두 경고 해놨죠. 미리 예비 동작 취하라고 해놨으니까요. 유로존은 지금 최악의 길을 지금 계속 가고 있다라고 전입 가경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 유로존은 그런 것 같아요. 어쨌거나 지금 최악이든 뭐 조금 더 나빠질 것이든 약간 더 좋아질 것이든 어쨌건 어느 정도 완전한 해결은 정말 나중에 있는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더 급한 건 국내 증시죠. 오늘 넉 달 만에 1900이 깨진 상황이기 때문인데 이제 싸게 사도 좋은지 제가 이슈 읽으면 OX판 잡아주십시오. 강펀치 맞은 국내 증시 저가 매수 타이밍이다. 자, 저가 매수 타이밍이 왔다. 저가 매수 타이밍이 아직은 아니다. 주대영 대리님, 유럽도 그렇고 조금은 예. 우리 국내 주식 시장도 더 빠질 수 있다라고.
상대적으로 국내 증시, 아시아 증시가 좀 안정적이라고 전에 이제 코멘트도 날라오고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은 일단 시장에 좀 반영은 그래도 된 것 같습니다. 1900선을 한 번에 깨지 않으려 노력이 있었고요. 아침 시장에서 좀 그랬었는데 1880까지 좀 밀리긴 했습니다. 하지만 재빠르게 좀 반등을 주면서 1900선 심리적인 지지 라인에서 어느 정도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모습들이 오히려 2100을 가기 위한 교두보라기보다는 매매 공방을 펼치면서 좀 높은 가격에 외인들이 물량을 팔기 위한 저는 전략으로 보고 있습니다. 외인들이 지속적으로 물량을 내놓는다는 거죠. 특히 이제 정유화학 섹터 쪽에서 그런 게 좀 많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기관 역시도 현금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 계속 물량을 내놓기 때문에 금일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또 급락이 나오다가 좀 되돌림이 들어왔는데요. 개인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군들 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뭐 거의 3만 원부터 2만 원 초반까지 급락하는 그런 어려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조금 더 안 좋을 수 있다라는 점이죠. 1월 달에 1830선부터 이제 랠리가 시작돼서 2000선을 탈환했는데요. 그 부분의 고점권에서 약 3개월 동안 이제 어느 정도 매매 공방이 이루어지고 지금 반락 과정이 있기 때문에 섣부르게 저가 매수라고 부르고 싶진 않고요. 지금은 그냥 단기적으로 1900 아래서는 조금 매수 플레이가 가능하고 1900 이상에서는 조금 물량을 줄이는 그런 전략들이 맞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아니 아주 지금 이 손 클릭이 빠르지 네. 않은 이상 지금 밑꼬리 달고 올라오는 요거 먹으려고 들어가기에는 좀 너무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크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추가적으로 일단 얼마까지 시장이 더 내려갈 수 있다고 보세요? 예, 금일 같은 경우는 이제 1900선을 좀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오전장이 좀 두드려 맞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1880까지 좀 밀리다 되돌렸는데요. 그 다음은 쉬어가는 마디가 이제 한 1850 정도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1850과 1830이 1월 달에 그때 좀 뭐 북한 리스크 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그쪽에서 좀 리바운딩이 강하게 들어왔다는 점이기 때문에요. 그 정도에서는 어느 정도 매매 공방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1900선에 대한 의미는 그렇게 크게 두진 않습니다. 2000선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기조적으로 외인들의 수급이 변하기 전에는 상승하기 힘들기 때문에 유럽 쪽에서 강한 부러짐이 있다는 거 분명 그럼 그쪽에서 좀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그렇다면 그 벤 버냉키 의장이 3차 양적 완화를 하기 위해서 그 전에 유럽 쪽을 또 꺾어놓은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쪽 약간 좀 어두운 얘기도 조금 들리는 것 같아서요.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한 1850 이상은 좀 무리지 않을까. 그래 1850 아래서 정도는 어느 정도 저가 매수 타이밍을 잡아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저가 매수 타이밍이 1900 깨졌다고 아직은 아니다. 1850까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이었고 1900 오늘 장중에 좀 오랫동안 깨고 있었는데 이 정도면 저가 매수 타이밍이 왔다. 아, 사실 뭐 주대영 대리님이랑 비슷한 생각이고요. 예. 충분히 더 많이 빠질 수 있겠지만 저희가 뭐 시장을 정확하게 맞춰서 바닥권에서 주식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물론 이제 어떤 수급적인 변화나 분명히 뭐 뉴스 지금 뭐 유럽 뉴스 같은 걸 확인하고 들어가는 거는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저는 코스피 자체가 저가 매수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들이 삼성전자나 현대차, 기아차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좋아진 상태고, 제가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처럼 장이 급락할 때는 조금 거시적인 지표를 가지고 시장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판단을 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보게 되면은 지금 시장은 분명히 상단, 중단도 아닌 하단에 있다는 게 대부분 보여지고요. 그 부분은 이제 뒤에 가서 말을 하겠지만, 지금 시장은 제가 3주 전부터 얘기를 했듯이 연간 순이익 상향치가 지금 상승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체질이 지금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외국인 수급이 꼬이고, 그 다음에 뭐 유럽 쪽 정치 문제가 쌓이면서 지금 공포가 굉장히 극대화된 국면인데, 이 상황에서 주식을 사들어가지 않으면 막상 장이 정말 바닥을 언젠가 쳤을 때 그때도 주식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더 못 사겠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사들어간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설령 1850이 오더라도 그때는 손이 더 안 나간다는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많이 빠져 있고, 자기가 기존에 어떤 종목을 꼭 사고 싶었다면 네. 지금부터 분할 매수를 해 들어가야 되는 시기다. 네. 그리고 급락 가능성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지금부터 뭐 3분의 1이나 4분의 1씩 매수에 들어가서 크게 당할 것 같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네, 어차피 아주 맨 바닥에서 사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이미 많이 싸져 있는 좀 우량주 종목 중심으로 한번 사들어가 보자. 이제 이슈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IT 얘기인데요. 2분기에도 IT가 좋을지 이슈 읽으면 의견 보여주십시오. 2분기에도 시장 주도는 IT가 한다? 자, 2분기에도 시장 주도는 IT가 한다? 아니다. IT가 주도한다. 정현우 대리님 곧바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아까 저가 매수 타이밍이 왔다라고 하셨고 2분기 주도는 IT가 한다면은 뭐 네. 이유는 아직 안 들었지만 네. 결국
분할 매수 대상도 IT인지 그것도 네. 함께 좀 언급 부탁드릴게요. 비슷하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것들이 실적이 상향되는 종목들만, 업종들만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3주 전부터 코스피 연간 순이익 추정치가 상승으로 돌아섰을 때 지금 이 상승으로 돌아선 것을 주도했던 업종은 IT, 금융, 경기, 소비재 이 정도가 됩니다. 네. 하지만 지금 IT의 그 실적 상향이 굉장히 크고요. 이렇게 IT 실적 상향이 큰 부분은 지금 미국, 중국, 일본 좀 다양하게 양적 완화를 하고 있는데 이런 양적 완화들은 분명히 그 나라의 소비 진작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소비 진작으로 가게 된다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수출 매력도가 높은 것은 IT입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라든지 백색 가전이라든지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져서 장이 반등이 나온다면 그 첫 번째는 IT가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대부분이 예상하시는 것들처럼 삼성전자를 매수해야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시장이 지금 한 3주 전부터 바뀐 건 삼성 SDI, 삼성 테크윈, 삼성 전기 같은 종목들이 지금 뭐 급락없이 굉장히 강한데 이것들은 지금 삼성전자로 묶여있던 이 쏠림 현상이 지금 삼성그룹 계열사 부품주로 지금 가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LG 쪽도 살아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만이 아니라 지금 소비가 진작되게 되면은 부품주 아니면은 뭐 지금 LG전자 같은 백색가전 세컨티어 이런 쪽으로 다 쏠림 현상이 완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제가 뭐 3주 전부터 계속 별로 매력적인 주식이 아니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오히려 많이 빠져 있는 단기 IT주를 공략을 하셔야 된다. 이것이 2분기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2분기에도 IT가 주도를 하겠지만 삼성전자가 간다는 얘기는 아니다라는 거를 좀 명확히 해주셨습니다. 주대영 대리님은 왜 IT가 2분기를 주도하는 것이 아니다? 예. 제가 계속 이게 나쁜 역할만 하는 것 같은데. 아니요. 예. 다른 같은 의견은 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 IT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삼성전자하고 애플 쪽에서 치킨 게임 승자들이 독식하는 그런 판이 벌어져 있다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서 제가 좀 안 좋게 보는 건 아니고요. 일단 어느 정도 이익 실현할 관점에 들어왔기 때문에 들어가서 이제 먹을 게 없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뭐 거의 더블 퍼센트 내고서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물량 파는 데 있어서 가장 일조하는 종목이고 또 삼성전자를 파니까 또 그 외 주변주 삼성 SDI, 삼성 테크윈 같은 걸 또 사면서 또 지수를 올려줘서 기관들이 오히려 수익률 게임 할 수 있게 제공해주고 있고요. 서로 간에 그런 양보하면서 조금 이거 미덕이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 서로 간에 밀어주는 그런 경향이 좀 강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빠르게 순환매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서 개인들이 먹기에는 쉽지 않은 장이니까요. 저는 정말 좀 매매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일가견이 있으신 분들 좀 저는 뭐 손이 좀 빠른 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 기술적으로나 뭐 이런 쪽으로 잡아낼 수 있는 분들이 조금 매매하시는 건 괜찮지만 일반적으로 뭐 한 1년, 2년 묶어두고 가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나. 그래서 IT 역시 지금 현재 양극화가 좀 진행 중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130만 원 정말 돈 엄청나게 버는 순이익을 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이미 다 반영이 됐다라는 점이죠. 여기서 뭐 150, 170만 원 가기 위해서는 그 이상을 뛰어넘는 뭔가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지금 갤럭시 S3인가요? 네. 예, 뭐 그쪽 지금 뭐 얘기도 나오고 계속 뭐 뭔가를 만들어내죠. 그런데 일단 유로존 리스크를 지켜보겠다는 그런 좀 회장님의 그런 유럽 방문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조금 납작 엎드려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이 얘기 할 때마다 제가 괜히 좀 죄송스러운데 정유화학주 전망에 관한 것입니다. 정유화학 끊임없는 추락 지속될까? 자, 정유화학주 추가적으로 계속 더 빠질 거다. 여기서 이제 비로소 의견이 같아지네요. 예, 먼저 주대영 대리님. 네. 지금 최근 올 들어 고점 대비 많이 한 거의 반토막씩 나는 분위기에 금호석유, 그렇죠. 뭐 예. 호남석유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니 진바닥을 나름대로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더 빠지고 중국의 지준율 인하도 있었잖아요. 중간에. 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중국 쪽은 지준율보다는 그 GDP 쪽을 더 중요하게 보는데 11년 내 이제 최저치였죠. 1분기 8.1%. 그런 게 이미 이제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제조업 원가 상승 부담 그게 이제 결국 거기에 나타났고요. 지난번에 제가 듣기로는 이제 정 대리님께서 그쪽 이제 시진핑 쪽으로의 그런 이양으로 인해서 일부러 지표를 좀 부러뜨리는 것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중국 지표는 솔직히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네, 그런 식이기 때문에 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서부 텍사스산 준진류를 좀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잠깐 짜트 한번 짧게 살펴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러면 보시면 지금 61선에서 수급이 무너지면서 그냥 바로 이렇게 깨져버렸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전가됐다라는 거죠. 유가 상승하면 이제 정제 마진 개선 기대감에 정유 화학주들이 날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또 같이 또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빠질까요?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지금 매도 주체가 이제 기관 쪽하고 외인들이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 WTI 지수하고 거의 비슷한 흐름을 보여준다고 보실 수 있는데요. 일단 정유화학 쪽은 이제 2분기 넘어서면서 이제 캐파 증설에 따른 부담감이 좀 어느 정도 사실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죠. 물량을 많이 찍어낼 수 있는데 이제 사줄 사람이 없다라는 걸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정제마진 개선 기대감은 기대감인데 실적이 이제 쇼크로 나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꾸 빠지는 겁니다. LG 화학도 마찬가지죠. LG 화학 같은 경우는 좀 더 이제 체감으로 볼 때는 너무 심각한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고통받고 계시는데요. LG 화학 주봉의 모습을 한번 좀 살펴보겠는데요. 지금 거의 추세 자체가 하락 추세를 지금 계속 그리고 있다라는 점이죠. 가끔씩 이제 반등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수 상승을 노릴 때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지금은 그래서 오히려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엔 LG화학 같은 경우는 차라리 20만 원 아래로 가면 그때 사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단기적인 수급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따라가서 계속 물량을 늘려가는 전략보다는요. 한 뭐 심리적인 지지라인 같은 20만 원, 뭐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뭐 25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딱딱 잘라서 조금 더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시간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뭐 더 빠지면 나중에 좀 사자 이런 의견 주셨는데 언제까지 빠질런지, 그럼 올라는 오는 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일단 부정적으로 같이 더 빠진다 쪽에 예. 보셨으니까요. 예. 뭐 2분기면 좋아진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화학 종료업체는 거의 뭐 건드리지 않는 게 좋다고 보고 있고요. 경기 뭐 수요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도 있지만 뭐 미리 말씀을 드리면 지금 3, 4년간 지금 국내에서 화학업체, 정유업체 굉장히 호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 엔지니어링, GS건설, 대림건설 이런 회사들이 중동에다가 가가지고 다운스트림, 업스트림 지금 화학 제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플랜트들을 중동에 가서 엄청나게 개설을 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나라는 석유를 사와서 그걸 정제해서 화학 제품으로 파는데. 파는 건데 우리나라 그렇게 많은 건설업체들이 가서 플랜트를 지어놨다면 지금 거기서 바로 석유를 뽑아서 팔 수 있는 중동이랑은 상대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정유화학의 지금 최근 2, 3년간의 호황은 거의 마지막 수순이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화학 정유는 다시는 이런 화학을 국내 업체들은 만끽하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고요. 아니 중국에서 그래도 조금 뭐 경기 부양한다 그러면. 예, 뭐 중국에서 경기 부양을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중동 쪽에서 화학 제품들을 생산을 하기 시작하면 아예 가격 경쟁력에서 대결이 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많이 빠진 종목들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오늘도 굉장히 많이 빠진 종목을 추천 종목으로 가져왔는데 예. 절대 건들지 않는 종목들은 지금처럼 시장 헤게모니 자체가 어울리지 않는 업종들. 정유화학은 사실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높으면서 네. 개발도상국에서 할 수 있는 업종이고요. 네. 가면 갈수록 선진국들은 이런 정유화학은 떨어지게 되죠. 거기다가 이미 뭐 건설은 다 그렇게 지어놓고 계속 화학 종류가 우리나라에서 떵떵거릴 수 있다는 거는 사실 어불성설이고 네. 그렇게 보면은 화학 종류는 제가 볼 때 더 빠지면 분명히 반등이 나올 겁니다. 네. 그때 정리를 하시고 화학 종류는 그냥 잘 안 건드리는 종목으로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낙폭과대 좋아하는 정윤우 대리님도 안 보는 쪽이다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갖고 계신 분들은 정유화학 섹터의 경우 반등 시 현금화 빨리 좀 빠져나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내일장 전망과 전략 세워볼게요. 네, 해결의 키가 정말 필요합니다. 1900선 깨지면서 끝이 났는데 내일 추가적으로 뭐 개파락 더하고 그러진 않겠죠? 네, 그러면 오히려 1900선 아래서 끝난 게 오히려 더 이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더 높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900선에서 얼마만큼 오랫동안 조금 흐름을 보여주냐에 따라서 1950선까지 뭐 반등을 노릴 수도 있는 전략이 나올 수도 있고요. 일단 1900 아래서 조금 어느 정도는 단기적으로 매수 플레이가 제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런 부분들이 정말 이제 종목을 접근하기 힘든 부분인데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정유화학 쪽은 좀 안 건드리는 섹터로 좀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조금 현금이 필요한 부분인데 고객분들도 그렇고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이제 주식에 좀 메말라 하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네. 1800에서 2000까지 이제 랠리 펼칠 때 그 소외됐던 것 때문에 지금 이제 가격들이 너무 싸다라고 느끼시는 거죠. 제가 보기엔 좀 착시 현상 같은데요. 일단 1900선에서 얼마만큼 횡보가 길어지냐에 따라서 파급 효과는 더 커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880 보통적으로 보면 이제 쉬어가는 마디 이제 1950, 1900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요. 거기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한 20 정도가 이제 변동성이 이제 극대화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차트 잠깐 좀 살펴보시면 봉들의 크기가 점점점 커가고 아래 꼬리 윗꼬리가 점점 커간다는 걸 느끼실 수 있는데요. 저는 일단 현금을 좀 많이 좀 확보해 놓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확인하고 움직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종목들이 이제 반등이 나올 때 사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냥 음봉에 그 떨어지는 칼날 받으시면 네. 어제 같은 경우 이제 뭐 NC소프트인가요? 뭐 거의 뭐 네. 박살을 내버렸죠. 예, 뭐 오늘도 디아블로 예. 뭐 나온다고 예. 하더니 뭐 호재성이다 막 기사 나오고서 뭐 11% 이상 밀렸는데 대형주로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수익률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꼭 좀 제발 이제 양봉 확인하고 추세가 확인되는지 최소한 5일선이 우상향하기 전에는 건들지 않는 전략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에 반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조심은 해야 되지만 일부 종목에 대해서 저가 매수 기회도 있다라고 얘기하신 정현우 대리님은 언제쯤 그 매수 타이밍은 언제 어떤 시그널을 보고 들어가면 좋을까요? 네, 일단 뭐 매수 시그널은 외국인이 현물, 선물, 동반 매수가 나오면서 지금 장이 반등이 나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네네. 지금 시장을 참여하시는 분들은 막상 장이 빠지면 사기가 힘드시고 뭐 저점을 확인하기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분들은 원래 살려고 했던 종목들을 유심히 보다가 원하는 가격이 오면 사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믿음이 지금 없겠죠. 네. 지금 시장이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그래서 좀 제가 시장을 좀 넓게 볼 수 있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코스피 PBR이 1.19배고요. 퍼가 8.9배입니다. 근데 그리스 위기가 처음 터졌을 때 작년 이제 5월이죠. 이때가 PBR이 1.17배에다가 퍼가 8.3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동일하다는 거고요. 일반적인 위기 수준에서 나올 수 있을 만한 가격 조정은 대부분 다 나왔다. 그러면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분명히 고민하는 건 리먼 사태 때처럼 연쇄다발적으로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쭉 터지면서 급락장이 오지 않을까 걱정을 하실 텐데 물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참 웃기게도 경기 선행지수나 OECD 아니면은 장단기 금리차 같은 지표들은 대부분의 급락장 그리고 리먼 사태와 같은 급락장은 90% 이상 다 맞춰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OECD 경기 선행지수를 보면 3주 연속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3달 연속 상승을 네. 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장단기 금리차도 굉장히 양의 함수에 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급락을 계산하실 때는 아니고 그렇다면은 일반적인 수준에서의 가격 조정이라고 본다면 지금 구간은 매수를 해 들어가셔야 되는 구간이라고 보고요. 네. 그러니까 내일 장이 시작을 했는데 외국인이 현선물이 매수가 나오면서 반등이 나온다. 그리고 오늘도 장이 많이 빠졌을 때 지금 정부 쪽에서 1,000억 정도 지금 매수가 들어왔는데 네. 역시 이 가격대에서는 매수가 들어오는 걸로 봐서 외국인만 돌아서 준다면 뭐 외국인 기관 쉽게 돌아설 수 있다고 보고요. 네. 물론 이제 내일도 개파락해서 외국인 파는데 사면 그거는 안 되고요. 장 자체가 외국인 선물, 현물이 꼭 매수가 될 때 그때부터 사고 싶던 종목들을 사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자, 이제 뭔가 다시 사들어갈 타이밍의 수급의 힌트는 외국인들 현선물 동반 매수할 때다라는 힌트까지 얻어봤습니다. 여의도 쪽 생각은 어떨까요? 오늘은 삼성증권으로 가봅니다. 박승진 선임연구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넉 달 만에 1,900이 깨졌는데 오늘 밤이 분수령이라고 들었습니다. 새 프랑스 대통령과 독일 총리가 만난다면서요. 예, 오늘 뭐 4개월 만에 1900포인트 하향 돌파했습니다. 일단 뭐 1900포인트에서 1930까지는 일단은 뭐 지난해 하반기 내내 좀 이어졌던 박스권의 상단 부분이었다는 점에서 일단은 좀 지지력을 좀 기대했었는데 생각보다 좀 쉽게 좀 외국인이 10거래를 좀 연속 매도에 나서면서 좀 내주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뭐 1880까지 하락한 이후에 뭐 국가 지자체 관련 매수세 그리고 또 투신권의 자금들이 또 일부 유입되면서 낙폭 줄여놓은 거에서 좀 위안을 삼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이런 좀 흐름들, 좀 이벤트에 좀 따라서 좀 움직이는 흐름들은 좀 아직까지 좀 이어질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역시 좀 그 향후에도 좀 이벤트 일정에 따라서 그 금융시장 방향성이 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런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는 역시 또 말씀하신 것처럼 프랑스, 독일과의 뭐 이런 정치적 이해관계, 그리고 또 계속적으로 좀 괴롭히고 있는 그리스 이슈, 또 이제 또 유럽 정상들의 의견 조율 시기까지도 좀 계속 고려를 좀 하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금일 뭐 프랑스와 독일 정상회담 예정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뭐 기대감 자체는 조금 낮춰놔야 되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우선 프랑스의 경우 지금 6월에 총선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뭐 지금 사회당 쪽 올랑드 대통령에 속한 이제 사회당 쪽에서 발언이 좀 나오는 부분도 일단 좀 강경한 대응들이 좀 발언들이 좀 최근 들어서 또 다시 불거지고 있는데, 일단 뭐 올랑드 대통령이 향후 정책을 좀 정상적으로 펼쳐 나가기 위해서는 일단 사회당의 승리가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일단 따라서 좀 국민들의 표를 생각한다면은 일단은 좀 긴축적으로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아무래도 좀 독일과는 좀 약간의 좀 대립각을 좀 세울 가능성에 대해서 좀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메르켈 총리 역시 또 이번 주말에 지난주에 이어서 또 연이어서 지방선거에서 좀 패배를 했기 때문에, 시민당이 좀 패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시점에서는 좀 크게 양보할 만한 여유가 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일단 그리스 역시 뭐 17일까지 연정 성립 가능성, 이 부분도 좀 낮은 상태로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뭐 다음 달 중순쯤 뭐 이렇게 연정 성립이 실패가 된다면은 일단 다음 달 중순에 2차 총선이 좀 있을 것으로 좀 예상하고 있는데요. 일단 뭐 일단 극적으로 좀 막판에 좀 연정 구성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좀 압도적으로 좀 지지를 받고 있는 정당이 없기 때문에 일단 좀 대립각 향후에도 좀 내부적으로 좀 잡음이 좀 이어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단 그리스 같은 경우는 또 6월에는 지금 만기도레 국채 상환분 이런 자금 지원이 없게 되면은 일단 추가적으로 좀 그 자금에 대한 상환 여부가 좀 불확실한 이런 흐름들도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들 6월까지는 조금 계속적으로 좀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어쩔 수 없이 좀 계속적으로 좀 거슬릴 수 있는 그리스가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일단 시장 좀 본격적으로 반등 나타난 부분은 아무래도 좀 6월 이후에 6월 중순 이후에 또 EU 정상회담이라던가 G20 정상회담 이런 좀 해결책을 좀 내놓을 수 있는 이런 자리가 좀 마련되는 시점이 좀 아닐까 싶습니다. 뭐 일단 이런 부분에서 좀 본격적인 반등 시도 6월 중순 이후에 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하지만 이게 따라서 이제 좀 지금 수준에서는 좀 출렁거림 좀 계속적으로 좀 나타나는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일단 일시적으로 또 1800 중반 레벨까지 좀 내려서는 부분까지 일단 좀 생각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요. 하지만 또 이제 그 반대쪽으로 좀 본다면은 지금 최근 주가 하락이 펀더멘탈 요인보다는 좀 불확실성에 대한 심리적인 좀 경계감 이런 부분들이 주요 배경이었기 때문에 일단 좀 뭐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좀 8.5배 수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좀 이렇게 고려한다면은 일단 좀 그 장기 성향의 투자 자금들 오늘처럼 또 유입될 수 있다, 이렇게 좀 같이 볼 수 있겠고요. 일단 출렁거림 속에서 조금 이제 크게 본다면은 지금 그 신뢰가 좀 실적에 대한 신뢰 높은 업종 위주로는 좀 이렇게 매수 차원에서 대응을 해도 되지 않나, 좀 이렇게 좀 같이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아무래도 좀 상대적으로는 IT와 자동차 업종 대표주들이 일단 좀 이런 불안 시점에서 좀 상대적으로 자신 있게 좀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아닌가,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1850까지는 빠질 수도 있겠지만 실적이 좋은 IT나 자동차 관련 섹터 종목들은 사서 좀 장기로 끌고 가볼 만하다라는 전략 들어봤습니다. 삼성증권 박승진 선임연구원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번 순서는 수익률 펀치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 정윤우 대리님의 지난주 종목이었었죠. LG전자 점검 받아보고 싶네요. 거의 뭐 매수가 부근에 지금 와 있는 것 예, 같아요. 예. 뭐 수익이 76,000원까지 올라가면서 꽤 예. 많이 났었는데 네. 혹시 저쪽에 뭐 LG전자라도 아니죠? 예, 아닙니다. 네. 지금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LG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 주에 옵티머스 LT2가 론칭이 되면서 지금 옵티머스 2가 지금 갤럭시 3보다 예상보다 많이 팔릴 것이고, 2기가 램. 예, 2기가 네. 램이기 때문에, 그리고 옵티머스 2 LTE 같은 경우에는 예상보다 더 팔릴 것이다. 네. 그렇다면 저는 항상 시장에서 예상하지 못하는 이슈들만이 주가를 움직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5월 20일 날 이제 LTE2가 출시가 됩니다. 그때까지는 기대감이 굉장히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제가 추천드리고 이틀 정도 한 6% 정도 급등이 나왔다가 지금 다시 제자리에 돌아왔지만, 제가 뒤에 지금 추천드릴 종목이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지금 LG 쪽을 제가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데, LG 디스플레이를 이번 주에 추천드리는 이유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공포감이 굉장히 극대화되면서 주식들을 패대기 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공포감이 굉장히 극심해질 때 저는
가장 안 좋은 주식을 그때부터 보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가장 안 좋았던 주식은 물론 이제 NC소프트겠지만은 NC소프트는 지금 건드릴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이제 뭐 개인들이 어느 쪽을 더 선호할지는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나빠질 것을 다 알고 있었고 지금 2분기 실적이 흑자로 돌아설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지금 또 적자로 돌아선다는 얘기에 지금 많이 빠진 것 같은데 실제 지금 적자로 돌아서는 부분은 영업이익 부분이 아니라 지금 소송 걸렸던 두 개가 충당금을 쌓아야 되면서 충당금 때문에 적자로 돌아서게 된 거고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제가 얘기를 좀 하면 지금 차트 네, 잠깐 조현 대리님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일단은 하나하나 좀 정리를 해보면 LG전자는 5월 2일 날 모멘텀이 될 거라고 말씀하신 옵티머스 LT2가 출시가 되니까 뭐 삼성의 갤럭시 S3처럼 일단은 들고 있자. 네네. 9만 원까지. 예, 맞습니다. 예, 좋습니다. 일단 LG전자 AS를 들어봤고요. 이미 정현우 대리님은 오늘의 종목을 공개해 주셨는데 주대영 대리님의 관심 종목은 또 뭘지 좀 균형감 있게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화면을 보면서 주대영 대리의 관심 종목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대영 대리님은 한전 기술을 준비하셨군요. 예, 좋습니다. 그리고 정현우 대리님은 LG전자에 이어서 좀 전에 언급해 주신 대로 LG 디스플레이를 갖고 나오셨습니다. 자, 뭐 얘기가 나온 이상 원래 주대영 대리님 먼저 여쭤보려고 했는데 LG 디스플레이 설명을 좀 마저 들어보기로 하죠. 제가 방송 익숙치 않다 보니까 아니, 괜찮습니다. 먼저 치고 예. 나왔는데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지금 차트를 잠깐 같이 보시죠. 네, 어우 신저가. 네, 신저가 종목이고요. 지금 봉으로 되어 있는 것이 LG전자고 지금 종가선 차트로 만들어 놓은 것이 LG 디스플레이입니다. 같이 이렇게. 네, LG전자랑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렇겠지만 LG전자의 LG 디스플레이가 납품을 하기 때문에 전자와 디스플레이는 주가의 동행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게 커플링이라고 하는데 이 커플링이 굉장히 큰 주식이 지금 최근에 이 커플링 상태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본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LG전자의 호재성 나올 만한 기사들 LTE가 생각보다 많이 팔릴 것이고 실제로 오늘은 이제 옵티머스 LTE1이 10만 대가 팔렸다고 지금 뭐 기사 여러 번 났었고요. 네. LTE2는 이제 더 많이 잘 팔릴 건데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LG전자와 디커플링이 지금 너무 심각하게 벌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뭘 사서 장기적으로 들고 가기에는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디스플레이가 LG전자에 따라갈 수 있는 동안에 그 갭을 일단 먹자는 거고요. 거기서 이제 LG전자가 LTE2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을 잡아준다면 디스플레이도 물론 이제 계속 가져가도 될 거고요. 네. LG전자가 밀리게 되면은 디스플레이는 지금 요 갭이 벌어진 것만큼만 먹고 이제 파시면 되는 전략이고요. 잠깐 체크를 하면은 영업 손실이 아까 6분기 연속으로 제가 적자 났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네. 지금 디스플레이가 아무리 LG전자랑 많이 벌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펀더멘탈이 나쁜 상태에서는 주식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LG 디스플레이의 실적을 가장 좌지우지하는 LCD 패널 가격이 4월부터 지금 상승세로 돌아선 지 한 달이 이미 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CD 패널 가격이 지금 돌아서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전혀 모르는 이유는 LG 디스플레이가 기존의 개인 고객 뭐 어느 누구 보더라도 다 싫어하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무관심한 데다가 지금 종목 자체가 적자에 있기 때문에 지금 무조건 패대기를 치고 있는 건데 주식이 예상보다 좋아질 때 반드시 주가는 오르게 돼 있습니다. 안 좋아질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안 좋아지는 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디스플레이는 이미 안 좋았던 종목이고 이제부터 살아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디스플레이를 굉장히 이제 과감하게 제가 추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52주 신저가 종목이니만큼 또 말씀해 주셨던 어떤 뭐 독특한 표현을 쓰셨는데 어쨌든 기관에 계속된 매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매수가도 매수가지만 손절 가격도 꼭 좀 알려주십시오. 이제 22,000원을 손절가는 이제 2만 원으로 설정을 했고요. 네. 22,000원으로 봤는데 일단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외국인 현선물이 들어와야만 종목을 사는 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외국인 현선물이 만약에 들어온다면 반등이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서 22,000원을 목표가로 뒀지만 굉장히 쉬울 것 같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반등이 나온 이후에 사게 되면 손절할 이유가 거의 없겠지만 일단 라운드 넘버가 2만이기 때문에 2만 원으로 설정을 하시고 LG전자가 반등이 나온다면 디스플레이는 파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 이제 뭐 22,000원이 넘어가더라도 계속 홀딩하시면 되고요. 네, 좋습니다. LG전자하고 원래 차트가 비슷해야 되는데 갑자기 혼자 빠진 LG 디스플레이 펀더멘털이 좋기 때문에 다시 그 차트가 비슷해질 것이다. 이유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한전기술 많이 기다리셨죠? 예. 네, 제가 갖고 나온 종목은 한전기술인데요. 목표가 이제 8만 원 먼저 제시해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 계열의 이제 발전소하고 이제 플랜트 관련 엔지니어링 업체입니다.
투자 포인트로서 볼 수 있는 점이요. 외형 및 이익 성장세가 지속 전망이고요. 현 주가 저평가 국면에서 이익 모멘텀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원자력 발전소의 설계, 수력 발전소의 설계, 플랜트 건설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한국 수력 원자력 등이 발주하는 원자력 발전소 설계의 경우 동사가 이제 시장의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다라는 건데요. 1분기 실적 시장 기대치 이상을 지금 상회하고 있다라는 점이죠. 근데 분명 안 좋은 점도 있습니다. 지금 일본 쪽에서는 오히려 원전을 다 폐쇄를 했죠. 24개, 24기가 돌아갔는데 이제 시계 제로인 상태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여파들이 점진적으로 커질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이렇다 할 반대파들의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수주 기대감은 꾸준히 나타나고 있고요. 원전이 없으면 뭐 이제 수력 발전에도 해서 먹고 살아야겠죠. 하지만 한전 기술 같은 경우는 이제 독자적인 노선을 걷기에는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한국전력과 좀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요일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에 거의 어느 정도 상충되지 않나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목표가 8만 원이고요. 손절 라인 7만 2천 원인데요. 짧게 한번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5일선이 고개를 드네요. 네, 5일선 네. 자체가 이렇게 고개를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전에 그 LG 디스플레이 보고서 정말 그 탁월한 감각을 좀 갖고 계시지 않나라고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다음 주에 보면 알겠죠, 누가 이기는지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5일선을 좀 들고 있는 종목으로 갖고 나왔는데요. 예, 그럼 누가 더 탁월한 거죠? 그건 아직 모르죠. 예. 지금 와서는 2시 이후에 조금 이제 급반등을 좀 해줬습니다. 갑자기 물량이 들어오면서 제가 뽑았을 때는 7만 2천 원 중반대 정도 선에서 있었는데요. 오늘 2% 올랐어요. 근데 한 2시 이후 넘어서 급작스럽게 올라왔다는 점이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좀 가능하게 하고요. 일주일 단위로 좀 끊어야 되기 때문에 목표가를 한 8만 원 정도로 잡았는데요. 지금 떨어지고 있는 61선까지 한 8만 5천 원 정도까지도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에 대한 그런 한계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른 타 지역 국가에서 자꾸 줄이는 추세고요. 유럽 쪽도 거의 지금 조금씩 알게 모르게 줄여가고 있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이익 부분은 없어질 수 있지만 수력 발전이라든지 한국 전력 이제 캐시카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분명 동사에는 이익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목표가 8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차 목표가였죠. 이렇게 해서 펀치 종목 압축이 된 것 같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주대영 대리님은 한전기술을, 그에 앞서서 우리 정현우 대리님은 LG 디스플레이를 언급하신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가격과 추천 사유 압축해서 보여드리면요. 네, 먼저 주대영 대리님의 한전기술 외형 및 이익 성장세가 계속될 것이다. 현 주가도 저평가 국면에 있고요. 5일선도 고개를 드는 그런 차트입니다. 오늘 같은 날 2% 올랐는데 내일 시초가의 매수 1차 목표가는 8만 원, 손절 라인은 7만 2천 원이라고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한편 정현우 대리님의 종목은 오늘 52주 신저가를 경신한 LG 디스플레이인데요. LG전자가 잘 가다가 지금 약간 혼자 빠진 그런 차트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갭을 비슷하게 메워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일 역시 시초 매수 목표가는 짧게 24,000원, 목표 손절가는 라운드 넘버 2만 원이라고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네, 두 분의 수익률 가운데 누가 더 높게 나올까요? LG 디스플레이와 한전기술 수익률 대결 결과는 다음 주 시간에 공개됩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서울현대TV 샘플러스에서 투자 전략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다가오는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인데요. 장소는 하이투자증권 송파 지점입니다. 주제는요, 상위 1%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관리 비법에 관한 것인데 청개구리 사단 양순모 나종우 전문위원님이 강의자로 나선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참가비가 없다고 하니까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